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헤이그 특사로 잘 알려져 있는 이준 열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조한 책은요, 이계영 선생님이 쓰신 고종 황제의 마지막 특사 이준이라는 책, 일성 이준 열사 기념 사업회에서 제작한 이준 열사 그 멀고 외로운 여정이라는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이준 열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열사는 1859년 어디서 태어나셨냐? 함경북도 북청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 북청하면 뭐가 생각나죠? 북청 물장수 생각나시죠? 네, 그렇게 좀 외진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함경남도에 있는 북청군, 여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함경도 지역을 유배지라고 해서 아주 외진 곳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학의 어떤 가풍이 있는 곳이 이 북청 지역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두 군데를 알면 됩니다. 기형사라는 곳과 노덕서원이라는 곳, 그 두 곳을 알면 되는데요. 기형사는 뭐를 하는 곳이냐 하면 완풍대군의 위패를 모신 곳이 기형사입니다. 완풍대군은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맏형님이십니다. 고려의 장군이었어요. 고려의 장수였는데 자기 동생이 노동정벌을 하러 가다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님은 뭐라 그러냐면, 동생인 이성계의 건국의 길도 열어주고 나는 고려의 신하로서 고려의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명시를 써놓고 자결을 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기계가 있는 충절의 고향이 바로 이 북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덕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노덕서원은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 하면, 광해군 때 백사 이항복 선생 아시죠? 오성과 한음의 그 오성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님이 광해군의 폐모를 반대하면서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유배를 떠났냐? 바로 이 함경남도 북청 지역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항복 선생님이 가시게 되면서 여기에서 그 제자들을 또 길러내시게 돼요. 이 노덕서원에서는 이항복 선생의 그 정신을 계속 이어받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웬만한 서원은 다 철폐를 해버리는데, 그때 살아남은 서원이 바로 이 노덕서원입니다. 북청은 그러한 유교적인 가풍이 있는 곳인데요. 이 이준 선생님의 묘소에 우리가 해마다 가잖아요. 가다 보면 자유평화 수호의 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묘지에 들어가는 길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1992년에 북청군민회 부회장 차동수 여사의 성금으로 보수 중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남한에 북청군민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청 지역에서 배출한 그런 인물인 이준 열사를 기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준 열사의 가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이병권이 계세요. 그리고 할아버지인 이명섭 님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할아버지에게는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할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준 열사의 어머니인 청주 이씨와 결혼을 해서 외아들 이준을 낳아요. 1859년에 아들 하나를 낳고는 2년 후인 1861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5일 상간으로 두 분이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의 이제 고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준 열사는 큰할아버지가 키우게 됐어요. 근데 큰할아버지도 1864년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 열사는 진짜 천하의 고아가 됐는데, 다행히도 친할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 이준 열사는 6살 때부터 친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준 열사가 북청 지역에 유명한 주만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이준 열사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이준 열사 12살 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 너무 어린데
라고 생각했지만 부모도 없고 외로울 손자를 위해서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송선, 종승,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게 돼요. 나중에 이 종승은 이름을 용으로 바꿔서 이용열사라 그래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서울 지역에서 애국운동을 하다 보니 고향에 이제 멀리 이 부인이 있었지만 이 서울 지역에서 애국운동을 하면서 주변에 그 주선으로 인해 가지고 신여성인 이일정 여사와 결혼을 1893년에 다시 재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종숙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 유자후라고 하는 그 한학자랑 결혼을 합니다. 한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인 유자후랑 결혼을 하는데 이준열사의 사위 유자후가 나중에 이준열사의 일대기를 그린 전기문을 내어놓으면서 이준열사의 일생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 분이 되겠습니다. 이준열사는 원래 이름은 성제였어요. 이 성제라는 뜻은 인간이란 본시 하늘의 뜻을 따릅니다 라는 뜻을 가진 성제라는 이름이었는데요. 나중에 애국운동을 하면서 서울에서 주은이라고 해서 세상에 널리 빛난다 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도 일성, 세상을 한 번에 단박에 깨우침이라는 뜻을 가진 일성이라는 호를 가지시게 됩니다. 친할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라던 이주는 너무 영특했어요. 그래가지고 12살 때 세상에 이 북청 지역에서 지역 그 과거 시험인 향시를 이제 열게 됐는데 거기에 시험을 쳐가지고 당당하게 그 내용도 너무 뛰어나고 글씨까지도 빼어나서 향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급제를 시켜주지 않아요. 왜? 너무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준열사는 어땠냐면 이런 부당한 일이 있냐? 내가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됐으면 나도 등재를 시켜줘야지 왜 등재를 시켜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시험지를 움켜쥐고 북청의 남문루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준이 아주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이때 주만복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야 대단한 녀석이 우리 북청에 있구나 하고는 내 딸이랑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몇 살 때? 12살 때 결혼을 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뭘 알겠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결혼시키는 시대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이준이 살기에는 너무 이 북청이 작았어. 그래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편지 하나 써놓고 혼자 나갔어. 집을 나왔어. 그래갖고 서울 간다고 찾아가다가 도중에 쓰러졌어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이 길도 잘 모르는데 혼자 덜렁덜렁 나와가지고 쓰러져서 다시 집으로 실려갔어. 그런데도 못 참고 나중에 1875년 17살 됐을 때 정식으로 서울로 간다 이렇게 하고 상경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 그 나이에 또 누구를 찾아가냐?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운현궁으로 흥선대원군이 있대던데 쇄국정책을 쓴대던데 내가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작정 운현궁으로 가. 운현궁으로 가가지고 흥선대원군을 면담을 하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또 어디 좀 철없는 젊은이가 하나 만나보다 하고 만났더니 그냥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개항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 세력들이 와서 개항을 요구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나라의 문을 열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강해진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흥선대원군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깜짝 놀래죠. 이런 젊은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누구를 만나러 가냐? 그 당시에 이조 참판집을 찾아가. 이준열사 또 가가지고 김병시라고 하는 이조 참판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과 대화를 이 시국에 대해서 논하고 싶습니다 하고 또 간 거예요. 이제 김병시도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똑똑한 젊은이가 있다든지 누군가 하고 이제 봤더니 이준이 찾아온 거예요. 이 김병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개화는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아무데 쓸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김병시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열사가 이 얘기를 듣고 나랑 통한다. 개화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개화를 하면 뭐도 좋고 아주 발전되고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서는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민 정신에 반해가지고 김병시를 만났는데 이 김병시가 또 이준한테 확 반했어. 그래갖고 비서를 삼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이조 참판인 김병시의 집에 문객들이 아주 많이 찾아와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준 열사가 여기에 비서가 되니까 그래도 이 한양에서 내놓으라고 한다는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이런 청년들을 만나서 시국에 대해서 논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거 체결이 되면서 김병시가 형조 판서가 돼요. 이준 열사가 비서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법률안 같은 것들을 많이 분석하고 읽고 글도 써주고 이렇게 하면서 법률에 아주 관심이 많아졌던 시기가 바로 이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요? 이준 열사는 최익현을 또 만나러 가요. 최익현을 만나러 가가지고 이 최익현 선생과 함께 부국 강병을 한 다음에 개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같이 하면서 이것에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최익현 선생이 결국엔 이제 상소도 올리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유배를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그 유배를 떠날 때 이준 열사가 이 최익현 선생님을 숭례문, 지금 남대문 있죠? 숭례문 바깥까지 배웅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올 만큼 이 이준 열사는 그 당시에 지식인이나 이러한 정치인들을 만나서 나라를 살리는데 힘쓴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는 이제 일본의 요구대로 부산항, 일본항, 원산항도 개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신사를 이제 정부에서 막 보내게 됩니다. 수신사를 보내서 일본의 선진 문물을 보고 배워오는 그런 일을 하면서 개화 정책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런 와중에서 구식 군대와 신식 군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모군란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884년에 다시 서울을 등지고 거의 이제 10년 만이죠. 서울로 온 지 한 1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인 북청으로 귀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귀향을 하게 되는 과정 또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김병시는 이준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다 영특하고 아주 뜨거운 가슴이 있고 다 좋은데 좀 성격이 너무 급하다. 그리고 과격한 면이 있는데 그러한 성격을 좀 네가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단이 난 거예요. 뭐냐면 김병시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어. 근데 그 아들이 볼 때 솔직히 너무 이 사랑받는 총애받는 이준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준의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준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담뱃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김병시의 아들 담뱃대를 친구에게 주면서 서로 담배를 나누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와서 보니까 내 담뱃대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 담뱃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러니까 이준 열사는 친구 볼 면목도 없고 되게 무안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가고 나서 담뱃대를 그냥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확 분질르면서 이 담뱃대가 사람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김병시 선생에게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짐 싸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이 또 아들이 더 열받은 거예요. 관아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준이 갈 건데 잡아다가 벌을 내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청에서 또 곤란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준에게 살짝 가서 이런 연락이 왔으니 몸을 잠깐 좀 피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잠잠해질 동안 가만히 어디 피해 있으면 되잖아요. 이준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제 발로 걸어서 북청 관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 이준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대체 그 담뱃대 하나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면 그 법이 올바른 법이겠느냐 이러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준 열사는 어떤 성격이에요? 뭔가 부당함 이런 거 있죠. 부당하고 옳지 못한 거 법에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자 이런 거에서
참지 못하는 성격인 거야. 그런 울분이라든지 그런 당당함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연유로 해가지고 고향에 가게 돼서 10년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때 이제 나이가 27살이 됐으니 이제서야 좀 나이도 지긋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부인과 단란한 가정 생활을 이루게 된 거죠. 그때서야 첫째 딸인 송선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아들인 종승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준 열사가 사실은 이때 향시에 합격은 했지만 제대로 과거 급제는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치려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노덕서원에 그 추천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노덕서원에서는 이준에게 추천서를 안 써준 거예요. 왜 안 써줬냐면 그 노덕서원은 서인계 계열의 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준은 김병시의 비서였잖아요. 김병시가 누구냐면 노론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노론 사람인 이준에게 우리 서원에서 시험 칠 자격을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이분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열받은 거지. 억울함을 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육하는 기관을 아예 그냥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학원이라는 것을 이 함경도 지방에 설립을 합니다. 청년들을 모아서 깨우치는 그런 교육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양에서 연락이 와요. 김병시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그런 한 연유로 해서 갔는데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상경을 해서 그 오해도 풀고 서로 그러면서 이때 다시 왔더니 세상이 많이 변한 거예요. 이 잠깐 사이에 개화가 되면서 정치도 바뀌고 많은 것이 바뀌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이때 이시영, 이회영 이 형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이상설, 여준. 우리가 이상설 편에서 배웠듯이 이 신흥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한양의 젊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했다라는 강의를 제가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상설이 천재였다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여기서 같이 합숙 공부를 하면서 외국어 공부도 하고 법률, 역사, 이러한 지리 이런 공부를 같이 했다고 했죠. 거기에 이 이준 열사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개혁적인 인물들을 사귀게 됩니다. 김병시가 보니까 아니 고향에서 내가 오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혼자 와가지고 저렇게 활동을 하는데 너무 외로워 보이고 또 같이 도와줄 동지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화학당을 갓 졸업한 이일정이라는 세상에 17살밖에 안 된 이일정 여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 여사는 내가 그래도 우리 고향에 본처가 있는데 본처를 두고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하느냐 다시 재가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활동을 편안하게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것이 더 좋겠다라고 주변에서 하도 권고를 하고 하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이정 여사는 이준 열사의 부인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안현, 지금으로 하면 이제 그 인사동이에요. 인사동 쪽에 부인 상점이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상업, 뭘 직접 팔고 이걸 하는 거를 다 남자가 있지 여자가 물건을 직접 파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주막에서나 하는 일이지 어디 안 여자가 나와가지고 돈을 주고받는 그런 상스러운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걸 아주 하대했는데 최초로 서울 사대문 안에서 부인 상점이라 그래가지고 연 거예요. 그것도 인테리어도 그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물품들 있잖아요. 바느질에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시해 놓고 파는 상점을 최초로 연 사람이 바로 이 이일정 여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점을 열 때 이준 열사가 뭐라 그랬냐면 부인이 그걸 열겠다고 하면 나는 찬성이요.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집안에서만 좁은 집안에서만 갇혀서 감옥처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펼치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 열사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왜 이런 상점을 굳이 열었어야 되느냐. 이준 열사가 나중에 자꾸 감옥에 잡혀가는 거야. 그리고 뭐 일한다고 그러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벌어와.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여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날 때 국채보상 부인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애국운동에 앞장서고요. 이준열사가 그 감옥에 잡혀갔을 때는 또 이준열사를 위해서 구명운동도 하고, 그리고 연설, 종로 거리에서 여성으로서 앞에 나가서 거리 연설도 했던 그런 당찬 신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묘소는 지금 그 수요리 이준열사 묘역에 가보면 그 왼쪽에 그 헤이그에서 가지고 온 비석이 있거든요. 그 비석 옆에 보면 절사 이준 씨 부인 이일정 씨 묘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의 묘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요리 이준열사 묘역 가면 이준열사만 설명을 막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여성도 부인도 그냥 뒷바라지만 한 것이 아니라 신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구습에 맞서서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셨던 이 이일정 여사도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893년에 결혼을 하고요. 1894년, 95년 이때가 언제예요?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또 갑오 동학 농민혁명도 일어나고 이런 아주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또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김병시는 이 이준열사에게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이성계의 집안에 그 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묘를 지키는 참봉, 묘지기를 하라라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잠시 일을 하고 있는데 한성에서는 갑오개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런 관제들이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왕실에 대한 것들이 축소된다는 것이 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는 왕실의 그 무덤을 지키는 참복인데 이것도 축소가 될 거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지금 새로운 기관들이 마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법관 양성소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바로 또 내려오죠. 그렇게 해서 이 법관 양성소로 들어가서 6개월간 그 서구의 근대화된 새로운 법률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 그 수석인 사람이 보통 제1호 검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우등생을 제치고 이준열사가 한성재판소 검사 15로 제일 먼저 등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호 검사다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그 법과대학 건물 앞에 가면 이준열사의 동상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한성재판소 검사 15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189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관 파천이 일어나면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때 이 이준열사는 입헌군주제 헌법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개화파들과 의견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관파천이 일어나면서 그 친러 세력들이 파워가 세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이준열사는 박영효라든지 유길준 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돼요. 박영효가 주선을 해줘가지고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에 입학을 해서 여기서 또 일본의 법을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공부할 때 망명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이렇게 장학생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 집안에 돈이 아주 많아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준열사는 둘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처럼 도망가듯이 갔기 때문에 그 생활고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6개월을 지내고 있는데 이 조선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죠. 뭐라고 하냐? 김병시 선생이 사망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귀국을 하면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나서 딱 둘러보니 이제 이 한양에 뭐가 생겼냐니까 독립협회라는 것이 있더라. 그 독립협회에 보니 아,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독립협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주장하는 의회를 설립하자. 그 다음에 친러 수구파를 퇴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내각에 등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관민공동회, 관하고 이거 백성, 민하고 같이 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한 토론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자라는 관민공동회를 여는 데까지 합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립협회의 회장이 윤치호였어요. 그리고 이상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또 정부에서는 대표적으로 민영환, 김가진, 동농 김가진, 우리가 지난주에 김의한 그 독립운동가 이야기할 때 그분의 아버님이라고 했죠. 한규설, 나중에 을사늑약 체결할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거부하셨던 한규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고영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의사 오적 중에 한 명인 고영이, 이런 사람들도 그때 정부의 관리였기 때문에 정부 관리 대표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독립협회를 대표하는 윤치호, 이상재, 이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종로에서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모여? 만여 명이 모였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정부에서 나온 사람은 황제께서 나가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니 백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연단에 서가지고 연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 조선 500년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인 거죠.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황제를 잘 받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서 편안한 나라를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만여 명이 다 같이 만만세를 불렀다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관민공동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헌의 육조라고 해서 황제에게 올리는 그런 6개의 조항문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 관민공동회에서 그 중추원 대표를 뽑는데 누구를 뽑을 것이냐, 정부의 관리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중에도 뽑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수구파들로서는 이게 싫은 거죠. 내 자리를 뺏기는 거고, 이런 백성들이 힘을 가지게 된다면 나의 기득권이 없어질 거를 염려를 해가지고 이걸 또 반대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황국협회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보부상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몽둥이를 들고.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준 열사는 그 당시에 민영환하고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민영환이라든지 이때 같이 독립협회에서 활동했던 이상재,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이상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개혁당을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칠러 세력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개혁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미리 발각이 되면서 무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1904년에는 드디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준 열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일본도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인종 간의 전쟁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그 한계점이 있게 되는데요. 뭐냐면, 일본이 그 당시에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을 했어요. 뭐냐면, 야, 조선, 니네 나라를 지금 러시아가 막 침략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 대표적으로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조선, 이 세 나라가 합심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하게 돼요. 근데 거기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하잖아요. 이때 이준 열사는 적십자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부상당한 일본 군인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자라는 그 문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니, 이준 열사가 그랬다고? 하지만 그 당시엔 이런 인종 간의 전쟁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준 열사가 만든 적십자사를 대표로 해가지고 황인종의 대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일본 군을 돕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어떤 노선을 펴고 있었냐 하면, 우리도 스위스와 같이 중립 노선, 중립국 선언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중립 노선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이준이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준 열사를 체포를 해가지고 한성 감옥에다가 투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 잡혀갔더니 뭐예요? 가보니까 그 당시에 개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지식인들이 다 한성 감옥에 있는 거야. 가서 이상제도 만나, 그 다음에 이승만, 박용만, 정순만, 이게 그 당시에 삼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다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만나가지고 오히려 감옥이 이제 공부하는 곳이 된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승만이 그 당시에 미국인 선교사와 연합을 해가지고 감옥 안에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책들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도서관에는 그 미국의 선교사가 도와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서적, 기독교 서적이 아주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세계 지리라든지 이러한 책들이 있어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수도 있었고 또 서양의 종교를 많이 이 당시에 받아들여서 이때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되었던 선진적인 그 지식인들이 많이 기독교로 입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특히 아펜젤러는 우리가 배제학당 공부하면서 정동길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게일이라는 사람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인식해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그 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게일이라는 사람이 꼭 나와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소설을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영어와 한국어 사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어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는 사람이 또 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그 특사로 풀려 나오게 돼요. 1904년에 황무지 개강권을 일본이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데에 앞장서게 돼요. 그래서 이상설도 상소를 계속 올리고 허위, 우리 의병장 허위 또 공부했었죠. 허위장 의병장은 그 통문을 돌려가지고 황무지 개강권을 선비들에게 다 알려서 이걸 반대하는 전국적인 활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무지 개강권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단체인 바로 보안회의 총무로 활동을 하는데요. 이 보안회는 보국 안민의 준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주로 상소를 올린다든지 집회를 연다든지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친일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송병준으로 대변되는 이 사람들이 유신회, 나중에 이제 일진회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이 보안회에 반대하기 위해서 유신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간질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체포되고 탄압을 받게 되면서 보안회가 해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협동회를 이상설이라든지 이상제, 이동희, 양기탁, 허위, 이승만 이런 분들과 함께 이준 선생이 조직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진명회, 나중에 공진회로 또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공부하다 보면 뭔 회가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또 다 해산되고 다시 만들고 또 이름을 또 바꾸고 계속 이러한 과정이 거치는데, 어쨌든 보안회, 대한협동회, 진명회, 공진회는 이 황무지 개강권을 반대하는 그런 단체고요. 이 송병준, 대표적인 친일 인사인 송병준이 만든 유신회, 일진회, 그 다음에 진보회,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친일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진보회라는 것은 손병희 선생이 일본으로 이제 피신을 하면서 이 조선에 남아있는 이용구에게 동학을 넘겨주고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이용구를 송병준이 구워 삼게 돼요. 왜냐하면 이 송병준의 유신회는 서울 지역에 주로 있고 조직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돈도 많고 파워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이용구가 가지고 있는 진보회는 전국적인 그 당시에 동학의 후원을 입어가지고 전국에 걸쳐서 펼쳐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용구를 구워 삶아가지고 일진회랑 같이 힘을 합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명회에선 3대 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3대 강령에 보면 뭐냐? 황실은 그냥 혼자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내에서 통치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정부 또한 법률로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법
제도 안에서 그 의무와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징명회의 강령을 보면 그러니까 법을 제정을 해서 그 안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법률로 구제해주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이준 열사의 그 법관이었잖아요. 검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준 열사의 그 향기가 많이 배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일로 또 감옥에 가게 되느냐 하면 숙청궁 금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궁 안에서 숙청궁이라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나중에 막 변질이 돼가지고 무당이라든지 막 점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된 거예요. 특히 명성황후라고 하는 그 민비는 이러한 미신 뭐 무당 이런 걸 불러다가 그렇게 많이 그냥 구슬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썼대잖아요. 그런 것들의 폐단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숙청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법원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경찰이 해야 될 일을 이 지식인들이 잡아다가 법원에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를 위하는 일이었는데 이 정부에 반하는 세력이다라고 누명이 씌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고종의 특별 석방을 이끌어내게 돼요. 석방이 되셨는데 이미 이 공진회는 해산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명한 3개의 동교회가 있었어요. 뭐냐? 정동교회, 상동교회, 연동교회가 있었습니다. 연동교회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일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였는데요. 이 연동교회에서 만든 교육단체가 국민교육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교회에서 국민교육회를 조직해가지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그런 교육사업을 했었는데 정동교회에는 의법회가 있었고요. 상동교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동청년회가 있어서 이러한 애국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연동교회도 그 감리교다 보니까 이 감리교 그 미국이라든지 감리교 본토에서는 정치적인 사건에 그다지 연루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교육회에서 이준 열사가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를 한 것이 뭐냐면 이한흥 열사 순절 조문 발표를 국민교육회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한흥 열사가 누구냐? 바로 이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파견한 대사였는데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이탈이 되면서 이 영국에서 대사로서 너무 치욕스러운 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해서 자결순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그 순절비는 지금 장충당 공원에 가시면 이준 열사 동상 옆에 이분의 그 순절 비가 서 있거든요. 이분을 기리는 조문을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연동교회에서 교육 애국 계몽 운동을 하는 단체는 국민교육회였고요. 그 이후에 이 이준 열사가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는 바로 헌정연구회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